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쫓기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음, 침착한 30일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최대한 제가 빠르게 또, 이 회사법 쪽에 선택형, 출제 가능한 주제를 같이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 여러분도 편하게 따라오시면 돼.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공부하신 것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전체를 한번 훑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법의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자료에도 있지만, 어, 그 법인격 부인이죠. 법인격 부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법인격 부인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들을 같이 포함되어서 이제 문제를 구성하거든요. 문제가 구성화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 풀에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법인격 부인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인론이 뭔지는 여기서 개념 설명이 좀 그렇고 적용 요건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죠. 거기 적용 요건이다. 형식적인 법인격 상태, 형해가 있어야 되고 완전한 지배적 지위, 남용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고의 내지는 의도 있죠. 목적. 이 부분은 우리가 판례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자 회사 가이나 특수 목적 회사의 경우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에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다. 계약관계. 그렇죠. 불법 행위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판례 사안에서 사회 설립과 기존 회사 이용, 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그 다음에 법인격 형해와의 판단 시점 있죠. 요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 판례 나온 이 네 가지를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사회 설립은 워낙 잘할 거고요. 강제 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신회 설립하는 거. 기존 회사를 이용해서도 채무 면탈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봤죠. 이제 최근 나온 것은 법인격 분의 역적용이다. 개인 채무 면탈을 하기 위해서 회사 설립했을 때 회사에게 개인 채무를 책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개인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회사에 그죠? 회사에 대해서 개인 책임 추구할 거냐. 이게 역적용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은 이 법인격 형해와의 판단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 원, 원래는요.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한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한다. 그죠? 예외적으로 법인격의 형해가 돼 있지 않고 개인이 법인격 남용했을 때, 그죠? 개인이 남용했을 때는 채무 면탈 등 남용 행위 시점을 기준한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따진다면 법률 행위나 원래 사실 행위는 한 시점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법인격 남용했을 때는 남용 행위 시점으로 우리가 따진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판례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적용 효과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법인격 자체를 박탈시키는 건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알겠죠? 법인격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원래 회사 책임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적 효과는 여러분 알 겁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별도의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판력, 집행력이 지배주주에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주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나면 그렇게 판단하시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제가 짚어준 주제가 생각 안 나면 한번 여러분 암기장이라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 한 달 내죠. 요 한 2, 30일 안에 20일 정도 안에는 그냥 한번 보면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슬쩍 눈에 발라 놓으시면 된다. 그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뭐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들이 교수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인데 이렇게 많이는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별표 하나라는 것 하나를 주었습니다. 좋고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은 조문에 있는 내용만 잘 아시면 되는 건데 구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간이합병이 뭔지 아주 쉽게 나온다 그러면 A 회사와 B 회사의 이제 합병인데 흡수 합병일 때 말하는 거죠. 이제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조문 문제가 나올 건데 소멸 회사가 누구냐, 그다음에 전속 회사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소멸 회사와 전속 회사 했을 때 소멸 회사에 만약에 총 주주가 동의 있으면 굳이 있죠. 이때는 통지 공고도 생략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소멸 총주가 동의 있으면 굳이 주총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 또 A 회사 발행 주식, 소멸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전속 회사가 갖고 있어요. 굳이 주총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간략하게 주초 승인 대신에 이사회 승인으로 끝내자. 알겠죠? 이사회 승인 끝내자. 요 두 가지. 이게 바로 간이합병이에요. 물론 이제 합병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한 다음에 이준에 그 뜻을 공고나 통지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간이합병은요 반대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소규모 회사와 다른 점이죠. 자, 가볼게요. 또 이거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소멸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전속회사가 이미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어디다? 소멸회사입니다. 알겠죠? 전속회사가 아니에요. 소멸회사의 주총의 승인을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됐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주식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소규모합병은 어떤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멸회사, 전속회사, 흡수합병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전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넘겨주는 신중한 자기주식 있죠. 이 발행주 총수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요. 10%를 초과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굳이 그죠? 10%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의 어떤 소규모 조금의 어떤 그런 경영적인 결정일 뿐이지 주주에게 크게 뭐 해를 끼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주총회 의결이 어때요? 이사회 의결로 해서 간략하게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걸 말한다. 됐죠? 물론 합병계약에서 뜻을 기재하고 공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소규모 합병에서는 좀 특이한 거는 우리 간이 합병과 다르게 여기에 소규모 합병에 이사회 결의 의결하는 요 그제 존속회사에 주주들은 굳이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굳이 하나의 어떤 경영권의 어떤 행위, 경영의 수행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일부죠. 그래서 주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봐서 주식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어, A 소멸회사, 그죠? 소멸회사 주주에게 우리가 제공할, 존속회사 제공할 금전자산 가액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액의 얼마? 5%를 추가했다. 알겠죠? 5%를 추가했다. 이럴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총의 승인이 필요하고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또 한 가지 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주총의 이사회 의결을 하겠다는 소규모 합병을 하면서 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통지받은 주주 의리 발행주의 총수의 한 20% 이상 20% 이상을 갖고 있는 의리요. 그 다시 말해 소규모 합병을 반대한다. 이런 통지를 발송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쟁점이 숨어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첫 번째, 발행총 10% 초과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
5% 추가할 때는 어때요? 예, 안 된다. 주총의 승인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이 반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 요건은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하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에 금전이나 재산 가액이 소멸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재산 가액이 5%를 초과한다. 순자산액이죠.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주총의 승인을 필요한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 금지 사유다. 그죠? 존속회사의 발행 총수의 20% 이상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 합병하고 우리가 간이 합병은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쟁점 세 번째는 이제 분할과 연대 책임. 분할 책임. 연대 책임했을 때 연대 책임과 분할 책임의 문제죠. 연대 책임했을 때 언제 단순한 분할은요.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굳이 채권자 보호 절차 그런 개념 필요 없고 분할 책임화 됐을 때 이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이 정도 느끼시면 되는 건데 주총의 승인 등 이제 주식 매수청권 가볼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가볼까요? 자, 일단은 분할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총의 승인이 필요하죠. 주총의 특별결의 필요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겠죠. 각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주총결의 또 종류총회 결의 주주 전회 동의 필요하다는 것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이 분할 합병, 소규모 분할 합병도 우리 인정되는 거 알 것이고 근데 이 주식 매수청권 인정되는 거는 어디만? 분할 합병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이 분할 합병 이건 가능한데 소규모 분할 합병 안 돼요. 단수 분할도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가 문제된다 그랬죠? 단순 분할하고 분할 합병하고 문제가 되는데 단순 분할은 분할 전후 회사가 그냥 연대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 없어요. 근데 단순 분할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주총의 특별 결의로 분할 채무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분할 합병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할 채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할 합병의 양 당사회사의 채권자가 책임 재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뭐 분할 회사,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이들은 어때요? 분할 전, 분할 합병 전에 분할 회사 채무를 연대 책임 부담하겠죠. 법적 성질은 부준정 연대 책임이다. 그래서 부준정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회사를 상대로 분할 합병 전에 분할 회사 채무에 관한 소제기가 됐다. 이때는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 그거는 부진적 연대 책임이고 상대이기 때문에 분할 합병으로 설립된 혹은 존속한 회사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거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전에 채무의 범위다. 어, 분할 합병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 발생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발생은 했지만 아직 변제에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근데 분할 합병 전에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되고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형성돼 있다. 그로 인한 발생한 채무는 포함됩니까? 그거는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할 후에 확정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총의 결의로 분할 책임을 아까 봤듯이 제한은 가능하죠. 근데 아예 책임 면제를 결의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분할 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해서 우리 승계하지 맙시다라는 합의는 안 돼요. 이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쳤든 안 거쳤든 관계없이 효력 없이
그냥 연대 책임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좀 그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분할 책임 성립 요건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 분할이나 분할 합병 같은 주총의 특별 결의로 분할 책임화 실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됐고요. 나머지 뭐 요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은 분할 채무의 취지가 기재된 분할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총에 승인받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쟁점 네 번째가 우리가 조직 변경이죠. 조직 변경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조직 변경도 뭐 간단해요.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로 바뀔 수 있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도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변경되는 요건만 알아두면 되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주식회사는 사채가 있고요.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사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되려면 반드시 사채가 상환 완료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와 사채 상환 완료가 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상환 완료된다. 그리고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주식회사 현존한 순자생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차이가 나면요. 이때는 어, 조직 변경 결의 당시에 이사 주주가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알겠죠? 연대 책임진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유한채 바뀔 때는 총사원의 일치 맞고요. 정관에 정한 특별결의 맞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법원의 인가다. 그죠? 법원의 인가. 인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 발생한다. 아무래도 어, 그 주식회사로 변경했을 때 주식회사 설립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쉽게 편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식 발행가의 총액과 이사 회사의 손전한 순재산이 같아야 되고 이게 다르다면 조직 변경 당시 이사, 감사 사원들이 책임져야 된다. 연대 책임이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조직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등기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조직 변경했을 때는요. 우리가 승계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존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존속하는 겁니다. 승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 양도를 해보겠습니다. 영업 양도. 영업 양도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에, 기능이죠. 물적 회사 경영 효율화 목적인 것인데 우리 주식회사에 나오는 그 어떤 영업 양도 그 내용이 조문에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되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영업 전부의 임대. 여기는 전부죠. 전부의 임대. 병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그런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 정도 알아두면 좋죠. 여기는 이제 중요한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양도는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죠. 임대는 전부 임대, 이게 전부 임대, 병행위임. 양수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 양도 양수는 전부 또는 일부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차는 특별결의다. 그죠? 특별결의고 사원청 특별결의고 반드시 강행 규정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결의 없이 했을 때 회사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괜찮아요. 알겠죠? 괜찮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청권인데 여기 회사의 영업 양도 양수인데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영업 양도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 그다음에 의결권 없거나 제한된 주주도 포함되죠. 언제? 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한 서면으로 반대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 기간 총회 결부터 20일 이내 20일 내 주식을 매수해야 돼. 그죠? 매수 청구한 주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주와 동의를 요한다. 매수 청구권의 성격은 형성권이다. 그러면 회사의 주식 매수 기한은 언제냐? 회사는 매수 청구 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2개월의 기한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2개월은 주식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의 이행기다. 왜?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미 매수 청구하면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지급 매매 대금 주식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의 이행기로 봤다. 2개월 이내 주식 매수 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똑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 매수 가액 결정 순서가 있죠. 한번 확인만 한다면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 30일 협의 없으면 청구한다. 그죠? 그리고 법원에 청구하는 법원은 사정 참작, 공정한 가액을 산정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때?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결정한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감정 결과가 경험치와 논리법칙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주의 주식 매수권에 대해서 인정 여부, 불인정에 대한 것을 한번 표로 모아봤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암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영업 양도 양수인데 조금 전에 했던 거 당연히 반대주 주식 매수권 인정됐죠. 그 다음에 간이 영업 양도 양수인데 포괄적 교환 이전, 간이 합병, 간이 그죠? 합병, 간이 합병, 분할 합병. 여기에는 주식 매수권이 인정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좀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소규모 합병, 소규모 주식회사, 그 다음에 주식 분할, 회사 분할인데 여러분들 소규모,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소규모 합병, 주식 교환은 반대주의 주식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무한책임 사원의 책임인데요. 무한책임 사원은 우리가 한 명의 사와 합자회사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합자회사에 있었던 사건인데, 무한책임 사원의, 무한책임 사원. 이건 한 명의 사죠. 한 명의 사. 그죠? 책임은 언제 발생하느냐?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의 채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거 아니겠죠? 언제 책임이 발생하느냐? 이 무한책임 사원은 출자 지분 관계없이 전 재산으로 책임지는 건 알죠? 그리고 이게 책임 사원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이 회사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거, 인적회사에서. 그리고 언제 발생하는 요거 이제 판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회사가 채무 부담하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합니다.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자마자 법률의 규정에서 무한책임 사원이 책임진다. 그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화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주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조문에 나와 있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그때 우리 판례는 이 1과 2는 조문에 나와 있는 건 보충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임의 이행 요건일 뿐이지, 예, 책임의 발생은 법률의 규정에서 회사가 채무부담하면 당연히 발생한다. 뭐 이런 판례가 최근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은 회사와 사원 간의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원 상호 간의 연대 책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은 직접 책임,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부담한다. 뭐 그 다음에 그 무한책임 사원의 사회행위 판단 기준이다.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이 자기 개인 전 재산으로 회사에 책임지는데 자기의 그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무한책임 사원이 사회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걸로 볼 거냐 할 때 무한책임 사원 고유 채무 총액하고 회사의 부채 총액을 합한 금액이
합한 금액이 무한책임사원의 고유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면 그걸 만약에 감소시킬 때는 초과한 상태에서 감소시키면 무한책임사원의 사회행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회사 재산으로 완자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는 회사 채무를 고려하는 것 없이요. 무한책임사원 고유 채무 총액과 그 고유 재산의 총액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뭐 이 정도 여러분 하나 알아두십시오. 참고로만. 그 다음에 사원의 책임이 연대 책임 요건이다. 아까 말했듯이 연대 책임의 요건은 보충적으로 책임을 이행 구할 수 있는 책임의 이행 요건이란 말이었죠. 어떨 때? 회사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그 다음에 의미는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죠? 그걸 말한다. 그 판단 기준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하고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판단한다. 그죠? 실제 이게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라는 그 개념은 실제 부담하는 거지. 그죠? 실제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어, 가치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안 돼요. 알겠죠? 가능성이 있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목상. 그런 것들 아니 실제 부담하는 총액,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이 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회사의 신용, 노력, 기술, 장래 수입 등은 자산 총액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회사 재산의 강제 집행이 주의하지 못한 때 책임 이행 요건으로서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연재 책임이 배제되려면 사원이 회사의 변제 자력이 존재하다는 것, 또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 증명하면 어때요? 보충적으로 책임 이행 요건을 피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런다. 그 다음에 회사의 채무에 보면은 발생 원인 불문하고 모든 채무에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원의 그 한 명의 회사의 연대 책임 내지는 무한 책임은 회사 성립 후 가입 사원도 가입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 전부 책임진다는 거, 동일하게 책임진다는 거, 자칭 사원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나머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이행 효과다. 책임 소멸은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책임 소멸은 사원이 퇴사 등기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무슨 책임? 한 명에서의 무한 책임 사원의 책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가 해산되잖아요. 해산됐을 때는 해산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쟁점 일곱 번째 가보면 이제 합자에서 관련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이것도 판례가 있는 건데 한번 예, 자주 나오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자회사에서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전제를 깔 것이 합자회사는 오직 무한책임사원만이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다. 그죠? 유한책임사원은 어떠한 경우도 할 수 없다. 업무 집행이라든지 회사 대표할 수 없다가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죠? 강행 규정이라는 걸 알 거고. 자,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 이제 어쨌거나 업무 판례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 사원들만으로 업무 집행 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규정을 둘 수 있는 정관으로 둘 수 있냐? 그것도 괜찮으냐? 유효하다는 거죠. 또 그 후 사장으로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이 된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집행 상실 선고받은 무한책임 사원의 업무 집행 사원 대표 사원의 복귀 방법이에요. 뭐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 B, C 그 다음에 D가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A가 무한책임 사원, B가 무한책임 사원, CD가 유한책임 사원이었어요.
근데 B가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업무집행 사원이었는데 업무집행 사원 상실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 있던 두 명이었는데 A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B가 업무집행 상실 선고받은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이 업무집행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인데 한 명인데 그러면 회사에 업무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집행을 못하니까 그럴 때 복귀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였었어요. 다른 무한책임 사원이 퇴사, 사망 원인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 사원이 됐을 때 업무집행권을 상실한 무한책임 사원이 정관의 선임 규정을 근거로 단독 의결권 행사해서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으로 그럼 선임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알겠죠? 동의를 얻어서 해당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다시 선임하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에 대한 판례가 정리를 해줬어요. 일단 뭐 업무집행 권한 상실 선고는 사원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청구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 다 가능해요. 유한책임 사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무한책임 사원의 권한이 상실되는 것이고 무한책임 사원이 한 명뿐인 합차회사라더라도 업무집행 사원에 대한 권한 상실 선고 가능하냐? 그때는 안 된다. 한 명 있을 때는 안 된다. 일단 그죠? 안 됐다. 그 다음에 업무집행 사원의 권한 상실 선고의 법적 성질은 형성 판결이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업무집행권이 상실되고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업무집행 상실된 무한책임 사원이 유일하게 됐다. 한 명이다. 그때 업무집행 권한 상실 선고 효력은 한 명이 유일하게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상실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 무한책임 사원의 대표 사원이 당연히 부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아야만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판례였습니다. 그렇죠? 판례였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합자회사까지 하는 걸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회사 관련해서 가장납입부터 여러분에게 빠르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